푸동 국제공항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리 메이는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애써 누르며 낡은 배낭끈을 고쳐맸다. 간수성의 황토 고원을 벗어나 처음 마주한 대도시는 숨막힐 듯 화려했고 동시에 차갑게 느껴졌다. 눈앞에 펼쳐진 마천루들은 그녀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치열한 경쟁과 성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동시에 품게 했다. 그녀의 손에는 중국 최고의 IT 기업 테크노피아의 최종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고향의 가난과 가족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그녀는 이 낯선 도시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했다. 테크노피아 본사 로비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미래적인 디자인의 조명이 빛나고 있었다. 사원증을 목에 건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갔고 그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속에서 리 메이는 잠시 위축감을 느꼈다. 그녀의 약간 그을린 피부와 아직은 촌스러움을 벗지 못한 옷차림은 이 차가운 공간 속에서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안내 데스크에서 배정받은 부서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그녀는 어색하게 굳은 표정으로 올라가는 층수만 바라보았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배치된 부서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다. 팀장인 자오 웨이웨이는 리메이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깍듯하면서도 어딘가 거리를 두는 듯한 미소를 보였다. 그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상하이 토박이 특유의 세련된 말투와 명품 정장이 잘 어울리는 남자였다. 그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리메이의 뛰어난 이력서를 훑어보며 칭찬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외지인, 특히 시골 출신에 대한 미묘한 경멸감이 스치는 것을 리메이는 놓치지 않았다. 리메이 씨,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듣자 하니 대학 시절부터 아주 뛰어났다고 하던데 기대가 큽니다. 자오웨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리메이는 긴장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열심히 배우고 기여하겠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더 컸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 냉담한 도시와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으리라 믿었다. 입사 초반, 리메이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그녀의 뛰어난 코딩 실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금세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회의 시간에는 그녀의 의견이 종종 가볍게 무시되었고 동료들은 그녀 앞에서 상하이 방언으로 빠르게 대화하며 그녀를 소외시켰다. 특히 자오웨이는 겉으로는 그녀의 성과를 칭찬하면서도 결정적인 기회는 다른 상하이 출신 동료에게 넘기곤 했다. 그는 리메이의 순박한 말투나 꾸미지 않은 옷차림을 보며 은근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다. 그러던 중 회사 전체에 명운이 걸린 새로운 AI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리메이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발탁되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흥분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자오웨이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위선적인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질투와 견제가 가득했다. 자오웨이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그는 전체 회의에서 리메이가 제출한 보고서의 사소한 오타를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그녀가 밤새 작업한 코드에 대해 기본이 부족하다는 식의 모호한 비판을 던졌다. 리메이가 반론하려 하면 그는 아직 배울 게 많다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중요한 정보는 리메이에게만 전달되지 않았고 그녀는 종종 회의 내용을 뒤늦게 전해 듣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기 일쑤였다. 리메이 씨,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세요. 우리 회사의 기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자오웨이의 목소리에는 이제 대놓고 깔보는 듯한 어조가 묻어났다. 그는 리메이가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다른 팀원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리메이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 직장이 절실했다. 자오웨이는 리메이에게 일부러 처리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업무량을 떠넘기기도 했다. 마감 기한은 터무니없이 짧았고 필요한 자원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리메이는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지만 밀려드는 업무와 자오웨이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점점 지쳐갔다. 화려한 푸동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서면 그녀는 거대한 도시 속 웨트호리게이가 된 듯한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동료 샤오왕은 그런 리메이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리메이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고 그녀의 실력과 성실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리메이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네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뿐이었다. 리메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자오 팀장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냥 내 실력이 뛰어나서 질투하는 거겠지. 샤오 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자오웨이에 대한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리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샤오 왕은 한숨을 쉬며 주변을 살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저 사람은 배경도 좋고 회사 내 인맥도 탄탄해. 괜히 밉보였다가 좋을 거 없어. 그냥 조금만 참아봐. 샤오 왕의 말은 현실이었지만 리메이에게는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시스템은 이렇게 강자의 편이었고 약자는 침묵하거나 순응해야만 하는 걸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리메이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능력도 없으면서 운 좋게 프로젝트에 낀 시골뜨기, 팀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등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누가 썼는지는 뻔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리메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쳤고 식욕도 잃어갔다.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빛에는 불안과 피로가 가득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인사부의 첸 매니저를 찾아갔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익명 게시판의 비방 글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첸 매니저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리메이의 말을 듣고는 형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리메이 씨,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오 팀장님과의 문제는 개인적인 오해나 업무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 게시판 글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어 회사 차원에서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오해라고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리메이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젠 매니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 더미로 시선을 돌렸다. 회사 규정상 명확한 증거 없이는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군요. 인사부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리메이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시스템은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철저히 외면했다. 그녀는 이제 기댈 곳 없이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분노는 리메이를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희망에 기대지 않았다. 대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오 웨이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업무 관련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개인 저장 장치에 꼼꼼하게 백업했다. 자오 웨이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정황들을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그것은 외롭고 고된 싸움의 시작이었다. 때로는 두려움에 손이 떨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지만 부당함에 굴복할 수 없다는 오기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러던 중 AI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를 앞두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이 오류는 프로젝트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리메이는 직감했다. 자오 웨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상대로 자오 웨이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고 영사기로 오류가 발생한 코드 부분을 띄웠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리메이 씨가 담당했던 파트입니다. 모든 시선이 리메이에게 쏠렸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분명 자신이 작성한 코드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코드를 수정했거나 혹은 자오 웨이가 처음부터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닙니다, 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건 리메이 씨. 자오웨이가 그녀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부주의와 능력 부족이 우리 팀 전체, 나아가 회사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팀원들은 리메이를 비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샤오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오웨이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리메이의 과거 사소한 실수들을 들먹이며 그녀의 능력 부족을 강조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팀원들을 회유하며 모든 책임을 리메이에게 떠넘겼다. 리메이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음모였다. 자오웨이는 그녀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회의는 일방적으로 끝이 났고 리메이는 곧바로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고는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그날 밤 리메이는 자신의 작은 숙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상하이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얼굴, 자신에게 기대를 걸었던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밀려왔다. 하지만 흐느끼던 그녀의 눈빛이 문득 날카롭게 변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자오웨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가 보낸 교묘한 지시 메일들, 익명 게시판의 IP 추적을 위해 몰래 설치했던 로그 기록까지.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다. 그녀는 밤새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리했다. 자오웨이의 비리, 그가 리메이에게 가한 부당한 행위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오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새 메일 작성창을 띄웠다. 수신이는 회사 내부 감사팀과 그녀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몇몇 외부 언론사였다. 숨을 깊게 고른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리메이가 보낸 익명의 제보 메일은 테크노피아 내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쉬쉬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외부 언론 중 한 곳에서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테크노피아, 내부 직원에 대한 부당 해고 시도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지방 출신 엘리트 여성 개발자, 상하이 엘리트 상사의 음모에 희생되나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리메이가 첨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 녹취록 일부, 조작된 듯한 메일 내용, 익명 게시판 글과의 연관성 등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리메이의 징계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대신 CEO 직속으로 특별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자오웨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리메이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배신자로 몰아세우려 했다. 하지만 여론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익명 게시판에는 오히려 자오웨이의 과거 행적에 대한 폭로글들이 새롭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전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조사위원회는 리메이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자오웨이의 컴퓨터와 회사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도 이루어졌다. 결정적인 증거는 샤오 왕에게서 나왔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조사위원회에 자진 출석하여 자오웨이가 프로젝트 오류 발생 직후 자신에게 리메이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코드를 수정한 정황을 목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작지만 결정적인 용기였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자오웨이는 리메이에 대한 개인적인 질투와 편견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녀를 괴롭혔으며 프로젝트 오류의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동료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비리는 생각보다 더 뿌리 깊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부하 직원들을 짓밟아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테크노피아는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회사는 서둘러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자오 웨이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사규에 따라 해고 조치되었다. 그가 쌓아올린 화려한 경력과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일부에서는 그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그의 집안 배경과 회사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해고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시스템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다. 첸 매니저를 비롯한 인사부 관계자들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리 메이는 모든 혐의를 벗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었다. 회사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존경과 약간의 경외심,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샤오왕은 리 메이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리 메이. 내가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리 메이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샤오왕. 마지막에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리 메이의 마음은 복잡했다. 테크노피아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환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싸워서 얻어낸 결과가 과연 진정한 정의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타협은 아닌지 고민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차가운 도시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리 메이는 테크노피아에 계속 남아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회사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복직을 제안했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곳에서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자오 웨이는 떠났지만 그를 만들고 용인했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첸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리 메이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정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테크노피아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성공만을 쫓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시스템의 폭력과 차별에 노출된 약자들을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다. 회사를 나온 리 메이는 잠시 고향 간수성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맞는 고향의 흙냄새와 따뜻한 가족들의 품은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가슴 아파했지만 동시에 불의에 맞서 싸운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상하이로 돌아온 리 메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IT 기술을 살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해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법률 전문가, 심리 상담사, 그리고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였다. 플랫폼은 익명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과 공론화를 돕는 역할을 했다.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무관심과 시스템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리 메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테크노피아에서 홀로 싸울 때와는 달랐다. 이제 그녀 곁에는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플랫폼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감사 메시지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리 메이는 플랫폼 사무실 창가에 서서 상하이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였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차갑거나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도시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샤오왕이었다. 그는 테크노피아를 나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고 가끔씩 리메이에게 연락하며 안부를 묻곤 했다. 리메이, 잘 지내? 네가 만든 플랫폼 뉴스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다. 고마워요, 샤오왕.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아니야, 넌 이미 많은 것을 바꾸고 있어. 테크노피아도 너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 예전처럼 함부로 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줄었으니까. 샤오 왕의 말에 리메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녀의 싸움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거대한 시스템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용기는 분명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 사이로 희미하게나마 변화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그녀와 동료들이 직접 그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리메이는 그 문구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는 테크노피아에서 겪은 굴욕과 고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의 자신을 보았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고 연대의 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리메이가 만든 플랫폼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진정성 있는 활동과 실질적인 도움 덕분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젊은 세대, 리메이처럼 지방에서 올라와 대도시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호응이 컸다. 그들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했다. 리메이는 플랫폼 운영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대학 강단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권리 찾기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적으로 묻혀있던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 물론 어려움도 계속되었다. 플랫폼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업들의 압력이나 악의적인 공격도 있었고 여전히 견고한 시스템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찾아왔다. 하지만 리메이는 그때마다 테크노피아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었던 순간,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들어낸 작은 변화들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냈다. 어느 주말 오후 리메이는 상하이 외곽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IT 기술 트렌드와 커리어 설계에 대해 조언해주고 있었다. 학생들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났고 리메이는 그들의 열정 속에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았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선배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배님은 테크노피아라는 최고의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셨는데 왜 안정적인 길을 포기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셨나요? 그냥 참고 견디면 더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리메이 스스로에게도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고 견디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운이나 오해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사회와 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린 편견과 차별의 문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만약 제가 그때 침묵하고 순응했다면 저는 아마 테크노피아에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제 자신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외면하게 되었겠죠.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방식으로 얻을 가치가 있는 걸까요? 리메이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저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떠나거나 외면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 머물면서 혹은 그 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야만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부당함을 겪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길은 분명 어렵고 더딜 거예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우리는 분명 조금씩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강연장은 잠시 숙연한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어렸다. 리메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싸움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치고 커뮤니티 센터를 나서는 리메이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상하이의 하늘은 맑았고 저녁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문득 테크노피아 건물이 있는 푸동 쪽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에게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트라우마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아프지만 소중한 경험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뒤를 돌아보니 샤오 왕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주말을 맞아 근처 공원에 산책 나왔다가 리 메이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리 메이, 여기서 보내. 강연 잘 끝났어? 네, 방금요. 샤오 왕 씨는 어쩐 일이세요? 그냥 바람 쐬러 나왔지. 요즘 통 못 봤는데 얼굴 좋아 보이네. 샤오 왕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샤오 왕은 새로 옮긴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리메이는 플랫폼 운영의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참, 그거 알아? 샤오 왕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테크노피아 말이야. 내 사건 이후로 내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엄청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도 개선했대. 물론 아직 보여주기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하더라고. 자오 웨이 같은 사람은 이제 발붙이기 힘들 거야. 그래요? 다행이네요. 리메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시스템의 변화는 더디고 불완전했지만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의미가 있었다. 다 내 덕분이야. 네가 그렇게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걸. 샤오 왕은 리메이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리메이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샤오 왕 씨도 용기를 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말없이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리메이는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간수성의 작은 마을에서 상하이의 마천루까지, 순진했던 신입사원에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까지.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 앞으로 계획은 뭐야? 샤오 왕이 물었다. 글쎄요. 리메이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출신 배경이나 성별 같은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정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샤오 왕은 그런 리메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리메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샤오 왕과 인사를 나누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좌절 대신 희망이, 분노 대신 변화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었다. 상하이의 밤은 여전히 깊고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리메이는 자신만의 빛을 내며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의를 향한 여정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그 길 위에서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했고 흔들림 없었다. 리메이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다. 그녀가 공동 설립한 플랫폼 정의의 목소리는 단순한 상담 창구를 넘어 직장 내 불의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정책 제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리메이는 자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피해 사례 유형, 발생 빈도, 산업별 특성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데이터는 언론 보도나 학술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테크노피아 사건의 피해자로만 불리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시스템적 차별에 맞서는 용기 있는 활동가, 차세대 여성 리더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강연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유명세는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녀의 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도 생겨났고 여전히 그녀의 출신 배경이나 성별을 문제 삼아 인신공격을 하는 악플러들도 존재했다. 때로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불쑥 고개를 들어 그녀를 괴롭히기도 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고독과 불안감은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그럴 때마다 리 메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고향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거나 마음 맞는 동료들과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내오는 감사 편지들을 읽으며 다시 힘을 얻었다. 편지에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는 이야기, 용기를 내어 부당함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리 메이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고백들이 담겨 있었다. 그 이야기들은 리 메이에게 그녀가 하는 일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겨 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리 메이가 테크노피아를 떠난 지 3년이 되었다.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은 그 사이 더 높아졌고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도시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3년 전과는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지 않았고